안녕하세요. 제36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장까지 이렇게 유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 방해, 지연 전출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특히 일부 대리인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 거라고 이렇게 한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내란 선동을 했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모두 아스팔트에 나와서 죽자는 얘기인데, 혹은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얘기인데, 이건 뭐 이석기 내란 선동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중계되는 데서 했으니까.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재판의 심리에 집중하고 피 터지는 어떤 법리 공방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대변호인단 측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법정을 정치 선동회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려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즐기고 계시고 또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소중한 국가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도 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 가관인 것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동시선거, 말하자면 선거 통합선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이유가 하남시장 선거 때문입니다. 집권당 정책위 의장이 지역구로 있는 하남시의 시장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랑 동시에 하면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므로 분리해서 하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120억입니다. 이것을 대통령 선거와 통합해서 하면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장 선거에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공천할 사람이 유골이기 때문에 국고 120억을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할 그런 태도입니다. 국민 세금 120억을 자기 지역구의 시장 선거의 유불이 때문에 날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인 여러분,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힘들지 않겠냐. 이 120억 국고를 날리는 건데 괜찮답니다.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봅시다. 그 지역은 말이죠. 4월 12일 날 선거하고 만일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선거를 5월 초에 하게 되면 두 달에 걸쳐서 선거를 2번씩 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이요. 이 120억 국고가 들어가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초의원, 강야구원, 국회의원,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수십 군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남시장 선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이 왜 2번 선거를 해야 됩니까? 한 달 사이에.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이 2번씩 선거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합니다. 지금 그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 이분이 계속 이 국정교과서의 무료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교과서 이미 각 학교에서 보지 않겠다고 신청도 안 한 교과서를 무료 배포하겠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박성민 부단장 개인 돈을 하세요. 이거 왜 국민 세금으로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까? 이 국민 세금을 말이죠. 이렇게 함부로 쓰려고 하는 이 공직자들은 저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만약 이거 계속 추진하시면 박성민 부단장은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쓴 책임을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안 쓰겠다는데 굳이 무료를 줘서 보라고. 이 추진단이 그런 일을 하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당장 국정교과서 무료 배포 추진 정책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준 정책위 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회 주제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봐도 소비 촉진하겠다, 가계소득 확충하겠다, 또 가계와 자영업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3, 4년 전서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돼야 된다,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고 정부의 그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고 소문난 잔치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원인 진단은 했는데 대책이라는 것이 미미하기 그지없어서 그냥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계 경제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가계 소비도 부진할 전망이고 작년 3, 4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이 5.9%나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2.4%가 감소했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12.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비 촉진이다, 가계소득 확충이다, 또 가계 자영업 부담 경감이다 라고 하는 대책 내놓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유도하겠다, 호텔 콘도의 재산세를 인하해서 그 콘도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 그림의 떡 같은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취약 근로자 긴급 지원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생계자금 대출금 한도를 추가로 좀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또 돈 빌려라.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무슨 가계 소득 확충 방안이니 내수경제 활성화니 이런 간판을 내놓기조차 부끄럽지 않을까. 정부 당국자들의 이 얼굴이 좀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생의 현 주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민심이 바라는 바도 반영하지 못한 영혼 없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방안,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4년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후회와 회한뿐입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을 뽑았다는 자부심, 어느새 그것은 부끄러움이 되었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믿었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에게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박근혜 정부 4년의 소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뻔뻔하게도 성과를 종합해서 성과 백서를 내겠다 이렇게까지 포언을 했었습니다.
과연 무슨 성과를 내놓을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만 오히려 성과보다는 반성해야 될 반성 목록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오늘 내놓습니다. 잠시 후 10시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가 자료집을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안주 수석부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답을 줘야 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로지 특검법에 따라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법 제9조 3항은 첫째,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둘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70일 동안 시간에 쫓겨 종봉구속, 주범 생존에 머문 특검 수사는 완료될 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최종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김영재를 포함한 비선진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최씨 일가 부정축제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는 물론 이화여대 학사농단의 중심인 정유라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이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특검 연장 승인 여부에 특검법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고려 대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특검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황교안 대행이 끝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입니다.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이 법안 소위가 열렸었는데요. 그리고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당초 그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죠. 정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이 결국은 어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당초 합의가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경련은 출발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었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권력과 유착해서 불법 자금 그리고 권력의 힘을 통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해 왔습니다. 정경련은 그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련을 이제는 해체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정치, 또 다른 권력이 정경련과 유착 관계에 빠질 수 있는 근원적 해법을 이제는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당 의원들도 한결같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정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테이블에 올라오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경련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정경련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그분들과 무슨 거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경련 해체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정경련 해체는 이제 정경유착, 그 다음에 불법 자금의 근원적 고리를 끊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특검을 통해서 이승철 상근부 회장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고 정경련의 조직적 개입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 당초 취지와 목적이 어긋난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재판 절차를 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부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련 해체를 위한 절차에 산업부는 빨리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임신한 지 한 5개월쯤 된 여성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또 지하철을 내려서 제 앞으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침 한 7시 좀 넘었을 때였는데 그분의 힘든 얼굴과 그 총총히 사라진 뒷모습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산이 이제 40만 명을 겨우 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한 4만여 명이 줄어들었고요. 계속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또는 내년쯤 가면 이 40만, 신생아 40만 시대가 30만 시대로 들어갈 것 같다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소위 베이비 부모의 에코 부모 시대가 줄어들면서 절대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줄었다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원적 해법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특히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출산과 그 양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주택 비용입니다. 여전히 그 전월세 상한제 정부에 대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이 낮은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유럽의 소위 OECD 국가 내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구 절벽, 신생아 30만 시대, 더 나아가서 20만 시대가 어쩌면 우리 앞에 비극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 사라져갔던 그 여성분이 출산 휴가 이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